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022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 기사가 6개 정도 있는데 재미난 기사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반찬 딱 하나 담았더니 대박났다. 참고로 오늘 기사는 전부 중앙일보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반찬 딱 하나 담았더니 대박났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뒤집은 2,000원 도시락이란 게 나왔나 봅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뭐 비슷한 게 백엔스시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백엔스시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스시 하나에 1,000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스시가 그래도 약간 조금 고급 음식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먹으러 갈 때 약간 부담이 있는데 옛날에 백엔 스시가 나오면서 조금 대중화 시키는데 기여를 좀 하고 뭐 회전초밥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이제는 또 2,000원짜리 도시락이 나왔다고 하니까 반찬은 딱 하나, 가격은 세금 포함 216엔, 약 2,10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진에 보니까 일본 편의점 로손백이 출시해서 120만 개 넘게 팔린 비엔나 소세지 도시락. 로손백 홈페이지에서 지금 가져온 건데 보니까 밥하고 그냥 비엔나 소세지에다가 케찹 뿌려놓은 이 부분인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는지.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일본에서 한 가지 반찬만 담은 초저가 도시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편의점 브랜드인 로손백이 지난해 출시해서 성공을 거두면서 최근 5탄까지 나온 따케벤토 시리즈가 그 주인공이다. 따케벤토는 뭐뭐뿐이라는 뜻의 일본어 따케에다가 벤토를 합친 말로 뭐뭐뿐인 도시락 이 정도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은 특히나 좀 일본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저희가 뭐 벤토 사왔냐 뭐 벤토 와라바시 뭐 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만 부산에만 쓰만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한테 한 50년을 통치받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 일본어가 굉장히 당시에 그냥 국어였었죠. 국어나 뭐 마찬가지였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숫자를 셌을 때 이치니 상시 고로쿠 시지 아치 규주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시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본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미국이나 그 영어에도 보면 프렌치에서 온 말 그리고 뭐 독일어에서 온 말, 라틴에서 온 말, 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럽에서도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랑 또 독일이랑 그 거의 뭐 몇천 년 동안 엄청 서로 뭐 싸우고 그랬지만 보면 그 말 속에 보면 많이 언어가 이제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치를 좀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어니까 쓰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너무 이제 일본어에 대한 그런 좀 피해의식 이제 이런 것도 좀 없을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는데요. 아무튼 그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뭐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 나래비를 세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나래비는 일본말입니다. 요렇게 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쓰면 안 되는데요. 네, 웬만하면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강요를 했었잖아요.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나오는 말 정도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벤또라는 말을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들어봐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로선 100이 그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코로나 유행 속에서 간편하고 저렴한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밥과 비엔나 소시지만 담은 1탄 비엔나 소시지 도시락을 출시를 했고요. 싸고 맛있다. 컵라면, 샐러드 등과 함께 먹어도 500엔이 안 든다는 호평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120만 개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또 약간은 보완제 개념도 되네요. 보니까 컵라면하고 샐러드를 먹을 때 컵라면 먹을 때 뭔가 약간 좀 아쉽잖아요. 밥도 좀 말아 먹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네요. 네.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딱 하나의 반찬만 담은 도시락은 이 회사 상품개발부 사원인 하야시 히로야키가 10년 전 내놓은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어릴 적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서 항상 비엔나 소시지가 부족해 아쉬웠던 걸 떠올리면서 제안을 했지만 영양 균형이 맞지 않는다. 모양이 보기 안 좋다 등의 이유로 계속 거절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로 외식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저가 도시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승부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면서 일본 편의점들은 지난 3월부터 자체 제작 도시락 등의 가격을 2에서 10% 올린 상황인데요. 제품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따케벤토의 가격을 세금 포함 216엔으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다케벤토가 그 대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의 다른 편의점들도 200에서 300엔대 도시락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주머니가 가벼운 소비자들을 겨냥한 초저가 도시락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라 소비재 인상에 영향이 있었던 2014년 12월 달에 2.5% 올라간 이후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4월 2.1, 5월 2.1, 6월 2.2에 이어서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주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해서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는 기사입니다. 보통 제가 이런 기사는 꼬박 챙겨보는 이유가 왜 이런 게 성공할까? 네. 그런 의문을 갖고 보고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그 하나의 그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10년 전에 이런 걸 제안을 했었는데 왜 이제서야 됐을까? 코로나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혼자서 이제 먹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조금 그 다이어트 열풍이라든지 좀 적게 먹자. 얼마 전에 소식자 얘기도 했었지만 그죠? 좀 적게 먹고 싶은데 양이 너무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그런 상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생각의 발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또 일본 관련된 기사인데요. 최대 적자 일본 항공 3년 만에 살려낸 경영의 신 떠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과 추억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서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창업주 명예회장이 노안으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90세신데요.
이나모리 명예회장이 지난 24일 오전 8시 25분 교토시 자택에서 영면했다고 밝혔다. 이나모리 회장의 장례는 가족정으로 치러졌다라고 뭐 돼 있는데 1932년 가고시마의 가난한 시골집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가고시마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교토의 쇼후공업이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업의 꿈을 품고 4년 뒤에 사표를 던져서 당시 27세였는데 1959년 4월 자본금 300만엔 약 3천만 원을 가지고 종업원 28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의 교토세라믹, 교세라라고 합니다. 교세라는 이후 세계적인 전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이나모리 회장은 아메바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조직을 아메바로 부르는 작은 집단으로 나누면 모든 사원이 주역이 되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교세라를 시작으로 이 방식은 일본 700개 기업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아메바 경영이 이 이나모리 회장께서 만드셨던 거군요. 그가 강연 등에서 자주 언급한 것도 이타의 마음이다.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이타의 마음이 중요하며 사업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보답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타 회사의 구원투수로 등판하기도 했었는데요. 1998년 파산 직전에 복사기 회사가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나모리 회장은 이 회사에 뛰어들어 빠르게 회생을 시켰는데요. 전후 최대 적자를 안고 있던 일본항공이 그의 손을 거쳐 살아났다. 당시 78세였던 이나모리 회장은 주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관리 중이던 이 잘 항공, 일본항공의 회장에 취임을 했었었네요. 불과 2년 8개월 뒤에 잘은 재상장에 성공하면서 회생을 했고 그에게 경영의 신이라는 칭호가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인연이 깊다고 합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한국 농업에 싹을 틔운 것으로 평가받는 우장춘 박사의 사위다. 아, 그래요? 우장춘 박사님의 넷째 딸의 남편이네요. 우 박사 사망 후 이나모리 회장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장인의 묘를 찾고 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동네 온천동에 보면 우장춘 박사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나모리 회장의 경영 비법과 철학을 담은 저서는 아메바 경영 등 약 40여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1989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한국에도 1995년도에 성공으로의 정렬이 번역돼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교세라가 메인 스폰서였던 J리그 교토상가 FC에서 활약한 박지성 선수를 아꼈던 일화도 유명하다. 교토상가 FC의 메인 스폰서가 교세라였었네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전하기 위해 세운 세이와주구를 2016년 한국에도 설립을 했고요. 사제를 출연해서 이나모리 재단을 1985년에 세우고 기술과 기초과학, 예술 분야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교토상을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도쿄에서 이영애 김현의 특파원의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기사입니다. 꼭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네요. 네. 경영의 신이시라고 하니까 그 아메바 그런 전략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배울 수 있으면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체인텍의 글로벌 줌업 방산 원전 시장 열어준 중동 아프리카의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네요.
한국은 지금 글로벌에서 어떤 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가? 유럽과 중동에서 연속으로 대형 사업을 수주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쾌속 질주 2022년 느낌이 든다. 한국 로템, 한화 디펜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가 지난달 27일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수출을 위한 기본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이달 26일에는 5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조, 7조 정도 되네요. 7조. 25일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측 건물 구조물 건설과 기자재 공급을 맺었고, 이 기사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이를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진출한 쾌거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어떤 걸로 가는 정을 보여야 할까? 이번 8월에 겪은 이상기후에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인권 침해와 인도주의적 위기로 얼룩진 슬픈 지구의 모습에서 답이 엿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의 가뭄, 홍수는 북미, 유럽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와 아시아 곳곳에서 맹위를 떨쳤다. 국제협약기구인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르면 기후변화 피해의 90%는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남수단, 파키스탄 등 가난한 나라가 입는다. 뉴욕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인 국제위기감시기구는 2022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예멘, 미얀마와 혼란의 내정의 하이티, 그리고 극단 이슬람주의자가 날뛰는 아프리카 등을 꼽았다. 한결같이 가난한 나라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쭉 지금 이제 적어 놨는데요. 예, 미얀마에서도 군부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5주년을 맞았는데 1년 6개월 전인 지난해 2월 1일 발생한 쿠데타로 무슬림 로힝야족은 물론 불교도 주민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압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지금 적혀 있고요. 한국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온갖 상품과 서비스를 들고 경제적으로 진출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상품과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국가에 중견국의 책무를 요구한다. 정부 개발 원조 확대가 대표적이며 민간 참여도 당연한 일이 돼가고 있다.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북아프리카 티니지 출장을 취소한 대신에 아프리카 개발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이집트, 세네갈 등 10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정부 민간이 아프리카에 3년간 3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다고 하네요. 일본은 96년 이 회의를 처음 연 이래 2013년까지 5년마다, 그 뒤로는 3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아프리카 개발회의입니다. TICAD라고. 지난해 세계 8위인 이렇게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세계 8위인 1조 2,596억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한 한국은 90년대 일본보다 경제, 문화, 국력이 못하지 않다. 그만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할 일이 많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아프리카는 지정학적 힘이라면서 아프리카 공화국과 콩고 민주공화국, 르완다를 순방하면서 식량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백신과 식량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것으로도 서로 도울 수 있다. 글로벌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금이 한국의 글로벌 더불어 살기를 확대할 기회다.
한국이 이웃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한 채 이익만 보고 달려드는 경제동물을 면할 소중한 기회다. 한국국제협력단, 협력단입니다. 단. 코이카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건 물론 일부 유럽 국가처럼 해외 봉사로 병력을 대신하는 방안도 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1년씩 해외 활동 기회를 주는 글로벌 갭이어 제도를 마련해서 정부나 대학이 지원하면 어떤가?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나 국민의 활력에 걸맞은 글로벌 행위자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격적인 글로벌 국가로 달려가려면 전 세계 한국 시각으로 글로벌 뉴스를 다루는 국제 방송을 설립하는 등 정교한 기획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국의 능력을 직시하는 지도층의 시각과 의지, 결단은 필수다. 좋은 얘기 하셨네요. 네. 우리의 위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독일, 일본, 한국 뭐 이 정도 위상이잖아요. 그 위상에 걸맞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과거에 박찬호 선수였던가 누가 그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잭팟을 터뜨렸을 때 그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부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은 왜 기부를 안 하냐,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박찬호 선수가 엄청난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노블리즈, 오블리즈 뭐 그런 얘기처럼 네, 어느 정도 기억에 맞는 그런 국제사회에 또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2030년 원전 비중 목표를 25에서 32.8%로 대폭 높인다라고 합니다. 요쪽은 이 원자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쇠퇴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뭐 태조 이방원 하면 마지막 원이 원자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신한울 1호기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에 따라서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 탄소 배출 저감 등을 위해서 석탄 발전은 대폭 줄어든다. 다만 신재생 발전 비중이 지난해 제시된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보다 낮아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기본초안을 내놓았는데요. 2년마다 수립되는 전기본은 향후 15년의 중장기 전력 수요 예측과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10차 계획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윤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을 처음 담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도별 최대 전력에 대한 전망 사진이 나오는데요. 산업통상부 자료고요. 2023년에 지금 9차, 10차 사업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에 대한 부분을 색깔이 다른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9차 때만 하더라도 2023년도에 94.2기가와트가 이제 최대 전력으로 전망을 했다가 2030년 100기가와트인데 10차 때는 이게 103.4로 늘어나고 이번에 10차 사업용으로는 109.0 2034년도에는 원래는 9차 때는 102.5기가와트였는데 114.4로 이렇게 높게 잡았네요. 이번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 양은
테라와트 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21.5%. 네, 이게 2030년 기준입니다. 석탄이 21.2%, LNG가 20.9%, 네, 등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가동 등이 반영이 되면서 원전 비중이 대폭 올랐네요. 네. 2년 전 구차 계획과 비교하면 원전은 7.8%포인트 올랐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등으로 석탄 비중은 8.7%포인트 내려갔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해서 40%나 감축하겠다는 NDC 상향안을 내놓았고요. NDC 상향안에서는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30.2%로 가장 높게 설정이 됐고요. 원전이 23.9%, 석탄이 21.8% 순이었다. 하지만 총괄분과위가 제시한 10차 계획의 신재생 비중은 NDC 안보다 크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가 좋은 표가 있네요.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입니다. 예. 여기 표가 보니까 10차 정기본에서 방금 쭉 읽어드린 그 내용이네요. 원전이 32.8%. 그 전에 9차 때는 이제 25%였었는데, 그리고 석탄이 29.9였는데 석탄을 21.2로 확 내려버리고 원전 발전량을 이제 확 늘려놓은 거네요. 네. 주성광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입지, 주민, 수용성, 인허가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는 연 4기가와트가량 보급되는 추세인데 NDC 안대로 하면 연 8기가와트씩 늘려야 한다는 실현 가능성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환경단체 등은 탄소 중립 정책의 후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거꾸로 가는 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수출 경쟁력도 동시에 포기하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대 전력 수요는 연평균 1.4%씩 증가하면서 2034년도에는 114기가와트, 아까 그 표에 따르면요, 2036년에는 117.3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역량도 데이터 센터 위주로 처음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 역량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에 정부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올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뉴스는요. 서지명의 메이커머니 작년 연평균 배당률 7.7%, 공모 리츠 살아날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리츠가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츠를 거의 안 봅니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아무래도 조금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짜다 보니까 오늘 이제 좀 거의 리츠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픽스드 인컴인데 좀 리스크가 채권보다는 조금 높아 보이는, 그래서 채권 수익률보다는 좀 더 높고 배당보다도 조금 더 높고 근데 변동성은 낮고, 그죠? 예, 그런 상품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이 7.7%라고 하니까 관심이 가서 한번 기사를 와봤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리츠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츠라는 것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신탁 상품인데 펀드 같은 겁니다.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거래가 되도록 상장 여기 거래소에 올려놓은 겁니다. 리츠는 올 상반기 증시가 약세장으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을 받다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다. 금리가 오르면 리츠가 가진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서 수익률엔 악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리츠의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미 리츠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게 그냥 우리가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한다 했잖아요. 상가랑 건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00억짜리 건물이 5억 정도가 연수익이 들어오면 5%잖아요. 5%. 근데 이제 금리가 한 4% 하다가 금리가 2%로 뚝 떨어지면 2% 금리면 돈을 대출하는 것도 뭐 3, 4%라고 따져보고요. 한 4%의 돈 빌려가지고 이 10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5% 이자를 받으면 그만큼 이제 차익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건물 가격이 한 200억이 돼버리면 200억인데 5억의 렌트비를 받으면 2.5%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건물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금리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2%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4에서 한 5%, 최근처럼 이제 왜 금리가 이제 주식시장하고 이 리츠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면요. 5%까지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5%까지 올라가면 골치 아프게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 내고 이자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도 내고 그 이자 부담도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팔아서 아예 10년물 국제금리가 만약에 5%까지 올라갔다고 치면 그거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논리로 이제 지금 페드의 공격적인 그 금리 인상 이런 게 제가 어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금리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 이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생산의 적인 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자 놀이 하는 게 낫잖아요. 5%, 7% 이번에 뭐 3% 정기 예금 준다니까 돈이 그렇게 확 몰려갔다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제가 너무 이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버리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부동산 무조건 그냥 부동산 투자하는 게 낫네 하면서 80년 90년도에 80년대였었죠. 그 돈을 생산 설비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사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IMF가 왔던 것처럼 아무튼 이렇게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츠 가격도 많이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리츠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며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 후에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오피스, 백화점, 호텔, 물류센터 등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는 주식 투자처럼 일반 증권사 앱에서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고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유동화가 어렵고 몸집이 이제 크다 보니까 단위가 커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이 리츠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나온다는 점이 매력이고요. 리츠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은 덤입니다.
물론 반대로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리가 확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 캐피탈 게인까지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츠 투자하실 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츠를 매수한 뒤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총 5천만 원 한도로 9.9%의 분리과세를 3년 동안 적용받을 수가 있네요. 이 부분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31일 현재 상장된 공모 리츠는 20개로 연환산 평균 배당률은 2021년 기준 7.7% 수준이다. 예컨대 국내 상장 리츠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770만 원의 배당금을 매해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리츠마다 결산 시기가 달라서 공모 리츠로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예컨대 결산 시기가 3월, 9월인 미래세 글로벌 리츠와 6월 12일인 JR 글로벌 리츠에 투자를 하면 3, 6, 9, 12 내내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2, 5, 8, 11일이 배당 기준일인 코람코 더 원 리츠에도 투자하면 1년에 8번의 배당을 받도록 배당 시기를 좀 더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츠도 투자하실 때 이제 금리도 보셔야 되고 그 리츠가 어디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1회 충전에 1000km 주행 중국 CATL 슈퍼 배터리 개발했나 라는 기사입니다. CATL이 1회 충전에 1000km 주행 슈퍼 배터리를 개발했나 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북미에서 만든 배터리와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미국의 견제도 가격과 성능을 앞세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1회 충전으로 1000km 주행이 가능한 닝더스 다이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내년 1분기에 출시되네요. 내년 1분기에 벌써 출시됩니다. GD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지크를 통해서인데요. 지크는 전기차 생산만을 위해서 지난해 3월 설립된 독립법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주요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인데요. 지크가 1000km,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에서 만든 루시드 에어가 840. 근데 여기서는 배터리를 삼성 SDI가 공급을 하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6가 524km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로 공급하고요. 모델 Y 테슬라는 511km고 여기도 배터리는 LG 엔솔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위친 CATL 회장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신에너지 차 대회에서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보다 10에서 20% 높은 재료를 개발 중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700km 이상 주행하는 전기차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1995년 배터리 제조사로 출발해서 2003년부터 자동차를 생산 중인 중국 BYD는 자체 생산한 LFP 배터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중국 경제 매체 허쉬는 지난 7월 LFP 배터리 시장에서 BYD가 CATL을 누르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또 CAT의 BYD가 또 약진을 하고 있고, 반면 워런 버핏은 2008년도에 투자한 BYD의 주식을 일부 팔았다는 기사가 또 어제 있었습니다. 웜의 신박 오늘 2022년 8월 31일, 네, 8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